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날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며 거래를 마친 애플이 뉴욕 증시에서 또 3%대 급락하며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습니다. 애플은 최근 11 거래일 가운데 10일에 걸쳐 내림세를 나타냈고 지난 2월 고점 대비 주가가 10% 이상 밀린 상태입니다. 올 2분기 기대보다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한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2주 만에 이 회사 시가총액은 100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애플이 미국과 유럽에서 휴대전화뿐 아니라 망과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판매하는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은 다른 이통사의 망을 빌려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관계자들은 애플이 전면적으로 가상이동통신망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적어도 5년은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연준 내 중도파로 분류되는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장이 주장했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고용 등 현재 경제 지표가 9월 금리 인상 흐름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 지표가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현재 관점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세로 끝났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WTI 원유는 전날보다 57센트 1.3% 오른 배럴당 45.74달러의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현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로 최근 유가가 크게 떨어진 것이 되레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조정을 받았네요. 사흘째 밀리고 있습니다. 급락은 아닌데 일단 강한 상승의 기운은 아직까지 없다 하겠습니다. 지표가 예상을 밑돈 상황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한 번 시장을 압박했고요. 애플의 주가가 급락한 것 또한 또 하나의 악재가 추가된 부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일단 나왔던 지표는요. 미국의 지난 6월 공장 주문 결과였는데 다른 말로 제조업 수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전월 대비 1.8% 정도만 증가했습니다. 바로 직전월에는 감소했었다가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긍정적이었는데 2%까지 증가를 기대했었는데 그만큼 결과가 따라오진 못했고요. 또 한 가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부분은요. 앞서 센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미 비슷한 톤의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현재 미국의 고용 등 경제 지표를 봤을 때는 9월 달 충분히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고 준비가 끝났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조금 파장이 클 수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부분은요. 바로 이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과격하게 내년 중반까지도 금리를 올리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비둘기파도 아닌 당장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칩니다라고 하는 매파도 아닌 중도파의 인물이 9월 금리 인상을 얘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악재는 바로 애플의 주가 급락이었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어요. 중국에서 아이폰의 판매가 중국 업체에 밀려서 결국 점유율 기준으로 3위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신제품이 잘 팔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애플워치 손익분기점에 미달할 정도의 판매고를 나타냈다고 하죠. 애플 주가는 고점 대비 10% 넘게 보름 사이 밀리면서 이 기간 동안 시총 100조 원이 증발된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얼마나 조정을 보였을까요? 마감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3대 지수 0.2%가량씩 나란하게 조정을 보인 모습이에요. 공통점이 있다면 밑꼬리가 조금씩은 달리면서 어느 정도 빠지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는 있습니다. 큰 폭으로 밀리는 건 아닌데 아직까지 강하게 상승할 만한 재료는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8월 달이잖아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가운데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아주 정식 노동부가 발표한 월간 고용 보고서가 될 텐데요. 고용이 또 한 번 금리 인상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주 후반 변수 짚어드렸고요. 유럽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닷새간의 랠리를 조금은 끝내려는 모습, 그렇지만 큰 폭의 매물을 받는 건 아니었고요. 독일만 조금 더 오르면서 낙스 지수가 랠리를 조금 더 이어가는 모습 속에 영국과 프랑스 증시는 소폭 조정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유가 등 상품 시장의 반등세가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끝나버린 것은 에너지주가 여전히 흐름이 좋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 상품 시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죠. 유가입니다. WTI가 1.7% 반등을 줬어요. 전일에 WTI가 4% 급락, 그리고 브렌트유가 1월 이후에 처음으로 50불이 깨졌었는데 보세요. 브렌트유는 일단 50불을 챙겨줬고요. 전일에 5% 폭락했었죠. 브렌트유는요. 전일 4% 넘게 급락했었던 WTI도 한 50센트가량 오르면서 여전히 45불대이긴 하지만 일단 반등은 좋습니다. 저가 매수 세가 유입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원유 최대 수요층, 원유를 사줘야 되는 중국 증시의 급락,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유가가 빠진 것도 있었었는데 중국 증시가 살아나면서 또한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부분은요. 그렇지만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자 달러화가 강세를 띠면서 유가의 상승폭을 재차 장중에 제한시켰다는 점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 모습 보실까요? 어제 중국장이 많이 올랐어요. 3.7%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종가상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3,700선 되찾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중국에서 드디어 개입을 슬슬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입할 거야, 부양시켜줄게 계속 구두로만 얘기를 하다가 어제 드디어 주택시장을 살리겠다면서 우리 돈으로 약 한 190조에 달하는 중국 돈으로 1조 위안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려고 한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었고요. 또 무엇보다 공매도 거래 제한을 하면서 증시 자체를 올리려는 시도도 분명 있었습니다. 여기에 화답하면서 중국 증시 올라와 줬습니다. 중국이 어제 반등하면서 유가도 반등시켰지만 우리 증시도 어제 편안하게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어제 코스피는 거의 2030선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730선을 나흘 만에 안착을 시켰는데요. 일단 어제 수급도 좋았고 제약 바이오도 살아났고 유가 하락 속에 항공주도 날았습니다. 유통주, 신세계, 현대백화점도 많이 오른 하루였었는데요. 정말 다행이었었죠. 어제 중요한 자리에서 제약 바이오를 포함한 시장의 반등. 오늘은 어떤 모습 펼쳐질 수 있을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 주가가 보름새 10%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100조가 증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같은 주가 급락의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주 만에 한 100조 원 정도가 떨어졌는데요. 지금 그 전 거래일 대비해서 무려 또 2.4%나 하락해가지고요. 20일 날과 비교를 해보면 10%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지금 150만원, 주당 150만원 선 정도에서, 오락내락 하다가 한 120만원 선까지 급작스럽게 떨어진 바가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유사한 이유가 되겠는데, 중국에서 샤오미하고, 그리고 이 화웨이가 부각이 되면서, 특히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삼성전자 주가에 좀 타격을 미쳐서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번도 좀 그런 유사한 일이 또 유사한 상황을 애플이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최대 시장일 것이고요. 이 중국의 로컬 업체인 샤오미하고 화웨이가 또 다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애플이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주가가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받았고, 또 하나 애플워치도 중국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좀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아이폰 이후에 애플을 견인할 만한 주력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애플인데 어제 또 한 번 추락하면서 거래량도 많이 실린 그런 모습이네요.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업계 1위인 지금 현 애플이 과거에 노키아처럼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닐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애플이 뭔가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 MVNO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도 눈에 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하고 유럽에서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그 망과 데이터 한꺼번에 다 그 판매를 하는 그 이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이죠. 그래서 지금 그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IT 분야에서 가장 그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이런 그 기업들은 물론 그 중간중간에 시도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뭐 실패를 보는 경우도 뭐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좀 새로운 뭔가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어떤 성장 동경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그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한 100여 개 기업들을 뭐 인수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100여 개씩 M&A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규제에 발이 묶여서 쉽지가 않을 텐데 하여튼 그 애플 그리고 구글 이런 기업들이 뭐 상당히 많은 어떤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새로운 그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자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 지금 이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이 전문가들은 애플이 여기서 뭔가 전면적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한 5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그 보고 있는데 애플도 기존에 뭐 여러 가지 그 사업 시도들을 하다가 뭐 일부는 뭐 실패를 한 사례도 있고 또 일부는 상당히 또 성공을 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 서비스 시작하려면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애플이 뭔가 신사업을 또 개척해서 성공하는 그런 모델들이 좀 나와야 주가도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9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8월 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인데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에 이어서 미 연준 내 중도파라 불리는 애틀랜타 연준은행장 또한 비슷한 톤의 발언을 간밤에 쏟아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데니스 로카트 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장인데요. 하여튼 그분의 발언으로 하여튼 미국 경제 금리 올릴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라고 그 얘기를 했고, 하여튼 경제 지표가 아주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았는데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고용 분야에서 뭐 하여튼 좋은 그 시그널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분의 그 발언을 봤을 때는 연준이 의외로 9월에 금리 인상을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뭐 상당히 또 뭐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뭐 그런 것을 이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뭐 보도된 바라든가 여러 정보들을 비춰봤을 때, 지금 9월에 금리 인상을 어떤 시사하는 발언, 그리고 또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백그라운드, 이런 것에 관한하는, 이번 이 로카트 애틀랜타 은행장의 발언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지금 9월이면은 또 이제 한 날밖에 안 남았는데, 어제도 한번 미국 경제 지표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듯이, 고용 지표가 대단히 뭐 중요하기는 하죠. 하지만 고용 분야에서 지표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뭐 굉장히, 미국 경기가 확연하게 좋아졌다라는 그런 심증을 갖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수치들이었고, 기타, 특히 경제 성장률 같은 뭐 이런 중요한 지표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이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뭐 실업률만 보면은 5.3%까지 떨어져 있고 월 평균 새로운 일자리도 20만 개씩은 꼬박꼬박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물가도 아직 연준 목표치 2%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9월, 10월, 12월 이제 남은 FOMC 회의는 딱 3번밖에 없습니다. 과연 9월에 올릴지 아니면 조금 미뤄서 12월에 올릴지 전 세계의 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네요. 자, 이렇게 9월 금리 인상 하냐 마냐 얘기는 아직까지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는 가운데 상당히 이 미국의 금리를 언제 올릴지 시기를 점쳐볼 수 있는 미국의 국채 금리는 사실 추세적으로는 조금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밤에는 또 한 4bp가량 반등을 하긴 했었지만 바로 하루 전에는 2.14%까지 2달러 최저치까지 밀렸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데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주로 그 장기채 금리, 그 10년 이상 만기의 그 장기채 금리에서 이렇게 금리가 상당히 그 최근 들어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하여튼 뭐 9월 금리 인상은 뭐 거의 물 건너갔다 뭐 이런 그 예상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향후에 미국이 그 기준금리를 올려도 뭐 결국 그 이런 긴축 정책이 미국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고 경기 회복 속도가 오히려 그 느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또 우려가 반영된 그런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시장에서는 그 금리 인상 및 그 긴축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정보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미국의 몇 가지 그 고용 지표를 제외한 그 고용과 그 주택 분야죠. 이 분야는 뭐 좋은데 하여튼 다른 그 지표가 부진하면서 주식시장의 자금이 또 채권시장으로 또 옮겨와서 또 발생한 그런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달러와 강세에는 금리 인상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트렌드인데 가뜩이나 강달러 때문에 힘 빠진 원자재 시장,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시그널이 최근에 연이어 포착되면서 원자재 시장의 힘은 더욱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뭐 폭삭 주저앉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간밤에 뭐 유가를 포함해서 약간의 반등이 있긴 했지만 또 이렇게 애틀랜타 연은 총재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이 나오자 강달러 거기에 따른 유가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반등의 힘은 좀 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유가 전망은 4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까지 제기되고 있네요. 네. 지금 사실 그 원자재는 그 기본적으로 투자 대상 어떤 가치 저장을 위한 그런 자산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뭐 소비되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 이제 생산을 위해서 주간제로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우리가 어떤 뭐 그 상당 기간 동안 그 썩지 않고 감가상각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때그때 가격이 달라지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이 투자 가능한 그런 자산이 아니라 이러한 소비자 중간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수요와 공급에 달려 있고요. 특히 지금 원자재 부분에서는 뭐 그야말로 이 수요를 이끌어왔던 게 중국 경제였었는데요. 뭐 요즘 급작스럽게 둔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수요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크게 뭐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미래에도 역시 뭐 중국 경기 둔화가 쉽게 해결이 안 되고 뭐 더욱 심해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이런 기대가 또 반영이 되면서 더더욱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들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원자재들 뭐 원자재 하면 보통 우리가 뭐 커머더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뭐 가장 또 핵심적인 그런 아마 재화가 지금 말씀하신 원유일 텐데요. 지금 또 유가가 $50 이하로 내려가서 6월 30일 이후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22%, WTI는 뭐 24%나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연 저점이 한 $43였었는데 다시 그 수준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또는 뭐 $40 이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전망도 꽤나 있는데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국제 원유 시장에서 만성적인 고급 과잉이 지속되어 오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셰일가스라든가 또 이란이 생산량을 또 늘리겠다고 또 밝히기도 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경기 둔화뿐만 아니라
한때 또 브릭스라고 불렸던 그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들도 뭐 최근에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의 어떤 경기 부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원자재 분야, 뭐 원유 포함해서 앞으로 향후 몇 년간도 그렇게 그 가격이 다시 기존의 그 높았던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철저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자재, 그 가운데서도 유가는 아마 수요도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가운데 공급도 계속 감상 기미가 없어서 40불이 아예 저항선이 될 거다. 40불을 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미래를 보게 될 거다. 전망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얘기가 이래저래 오늘 또 언급이 됐는데 어제 중국 상해종합 증시가 3.7% 매우 강하게 반등해 줬습니다. 공매도를 좀 거래 제한하는 조치도 발표가 됐지만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채권을 대량 사주겠다 그런 얘기도 했다면서 부양 조치가 발표가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190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 돈으로 1조 위안, 우리나라도 한 190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그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2008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이런 어떤 이 공공지출을 했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뭐 상당히 또 2008년도에 지방정부가 부채가 많아지면서 그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졌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번엔 중앙정부가 나서서 무려 한 200조 원에 가까운 그런 그 채권을 발행할 그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이 중국 경제가 그 성장 목표치 7%였었는데, 이거를 달성하기가 뭐 거의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그 프로그램도 이제 더더욱 적극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로 건설경기 부양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실제 벌이게 되는 그 인프라 사업은 이 빈민들의 어떤 판자촌 재건설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져 가는 뭐 그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 또는 경기 둔화세를 약화시키는데 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중국 경기에서 부동산이 시세하는 바는 적지 않은데 건설 경기 부양용으로 약 190조에 달하는 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중국 부양 측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 이슈 분석은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의 분석으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어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추경과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점진적 상승을 예상해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좀 대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역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올라와야 되는 쪽에서 제대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 자리대고, 제약 쪽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추세적 상승 쪽에서의 가닥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 올라오면 철저하게 분할 매도적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요, 바이오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헬스케어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또 한 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어요. 사실 더 이상 나빠질 게 있겠냐는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빠졌는 구간입니다.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라도 올 그런 자리대였죠. 그래서 충분히 상승이 예상 가능했었다. 그렇다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상승의 폭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가 문제죠. 그런 내용들을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습니다. 자, 외신부터 하나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How to set up just smart, enough smart home 이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스마트 홈을 어떻게 좀 간단하게 충분한 스마트홈을 스마트로 단순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요 얘기가 나오는데 기사를 잠깐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펼쳐지는 스마트홈 시장, 즉 사물 인터넷의 스마트홈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애니메이션 하는 장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애니메이션 나오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스마트 홈이라고 해서 스마트, 즉 사물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빨래를 하러 어떤 여인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불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에 대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방금 동작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죠? 동작 인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센서 값을 입력해서 스마트화 시키는 방법, 즉 스마트폰과 연동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화면상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스마트홈 시스템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편리함이 익숙해지면, 그것은 없는 순간 불편함이 된다.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요, 전화기가 걸면 되지 뭐하러 저렇게 복잡한 기능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없이는 불편한, 즉 살기 불편한 세상이 돼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올 때까지만 꼭 길을 저렇게 알려주는 게 있어야 되느냐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 모든 얘기들의 기초는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 즉, 앞으로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편리함, 즉, 스마트 홈에 대한 편리함이 또 익숙해지면 불편함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런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사물 인식 센서, 그 다음에 제어 인식, 그 다음에 동작 인식 센서, 여러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센서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홈은 결국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센서, 통신이 주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센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드렸던 종목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관련 주가 QSI인데요. 이 QSI가 조금 최근에 시장이 조정되다 보면서 좀 빠졌지만 결국은 다시 낙폭을 다 회복해버립니다. 뭐냐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 시장이기 때문에, 미래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신다면, 투자를 하면 결코 손해볼 일 없다. 이 얘기는 계속 제가 드렸던 얘기인데,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일맥하게 이어지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결국 미래 시장입니다. 그 펼쳐질 미래 시장에 여러분들이 선점해 있다는 것, 그것만큼 주식시장에서 안전한 투자 방법은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앞으로 펼쳐질 시장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수익성에 도움이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산업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보고, 바로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죠. 서울경제신문 기사 바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도 따돌린 샤오미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로. 자, 요 기사와 더불어서요, 지금 서울경제신문에서 왜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의 초점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는 이유는요, 디램 가격이 빠져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디램 가격이 빠져서 빠진다면 여러 가지 반도체 업황이 같이 빠져야 되겠죠. 근데 삼성만 유독 많이 빠졌다는 것이죠. 자, 이거 왜 유독 많이 빠졌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디램이 아니고, 결국은 이 삼성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에게 확 밀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샤오미가 15.9%로 1위고요. 올 2분기 점유율 현황입니다. 화웨이가 15.7%로 2위입니다. 애플이 11%고요. 삼성이 4위입니다. 9%인데 비보라는 또 회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니 9%예요. 그러니까 공동 4위 정도 됩니다. 많이 밀려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이 제일 큰 중국 시장에서 이들이 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삼성의 주가에 발목을 잡았고요. 그것이 삼성전자 주가를 떨어뜨린 요인이 된 겁니다. 삼성전자가 특히 이 주가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결국은 또 삼성물산하고 비교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삼성물산이 주가가 빠질 때 주가 관리를 안 했죠. 그런데 주가 관리를 안 하고 제일모직에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켰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도 역시 대졸주 지분율이 낮은 것이죠. 주가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SDS하고 합병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순진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념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배구조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시장에서 어떤 주가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순진하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점들이 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좀 행보가 좀 더 어렵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자, 코스피 25개 업종 세계에서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화장품입니다. 자, 이 화장품이 지금 주요 고PR 업종 중에 가장 위쪽에 있죠. 한국이 지금 주요 시장별 화장품 업종의 PER이 한국이 지금 40.7로 제일 높습니다. 자,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 때문에 많이 팔려서인가요? 아니죠.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요. 중국 자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에 점점 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가는 것이 한국 화장품입니다. 실제로 한국 화장품이 왜 이만큼 올랐느냐를 물어보면요. 대다수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중국인들, 요커들의 대다수 화장품 구매였습니다. 특히 면세점에서요.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요.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가 둔각을 즉 정체기 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화장품 업종의 PR이 고평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장품주들이 조정을 받는 요인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K-뷰티 산업이 위태하다는 얘기 얼마 전에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또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이런 얘기 드렸었죠. 자, 이들이 고액 연봉을 주면서 한국의 화장품 인력들을 중국으로 데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시장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둔각을 나타내고 있다. 즉 뭐냐면 정체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화장품 산업에 대한 리스크적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화장품 산업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리스크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지금부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구간에 들어왔다. 지금부터 이제 접근은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매수하셨던 분들도 차차 차익 실현 구간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실적 부진한 종목 주가 민감도 커졌다. 반환점 돈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전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사실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원래 어닝 쇼크라든가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기사와 동시에 많이 이제 그때부터는 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불리는 어닝 쇼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빠졌다가도 결국은 주가 어닝이 딱 발표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기술적 반등이 오거나 아니면 추세적으로 전환이 오거나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측면에서 올라오죠. 근데 요번에는요 조금 달랐어요. 요번 어닝 때는 진짜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어닝 쇼크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빠졌다가 자 여기서 멈출 줄 아세요. 어닝이 딱 발표되자마자. 근데 여기서 더 뚫고 밑으로 더 뚫고 내려갔습니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지하 2층, 3층, 4층이 생겼죠. 자 그러면서 지하 2층, 3층, 4층을 두두두두두 뚫고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래 됐느냐? 그걸 딱 살펴보니까요. 왜 전과 그러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냐? 지금은 이 마이너스 30%라는 게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닝이 발표되고 나면 마이너스 30%인데 갑자기 급락이 나올까봐 어닝 발표되자마자 자 실적도 안 좋은데 그러면서 같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빠져버립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께 플러스 마이너스 30% 제도가 시행이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사는 친척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미국에 사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개인 투자자 없습니다. 거기는 거의 펀드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펀드에 대해서 철저하게 월가 있는 자산 운용이나 자문사 이런 쪽에서 맡겨서 투자하는 식의 어떤 투자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상하한가 제도가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형태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다음에 아마 상한가 제도 폭이 가장 큰 곳이 미국, 유럽 이런 쪽 다음에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상한가 제도 폭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지금은 급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급락이 나왔을 때의 불안감은 여러분들 더 할 거라고 보입니다. 즉 이런 부분들이 주가 민감도를 키운 부분이고 주가 민감도가 커졌다는 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번 장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급락이 나와버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손절도 안 되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고 팩트적인 부분에서의 사실 확인 체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영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영역의 섹터가 아니다. 이제는 이 어닝 시즌에 이번 결과에서도 나왔다시피 개인 투자자의 몫이 아니다는 것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인식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투자 제안은 똑같습니다. 어제나 전일도 똑같았고요. 월요일날도 똑같았습니다. 추경에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 점진적 상승 예상이 된다. 요 얘기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요 긍정론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긍정론에 대한 얘기 이번 주말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8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 동부증권 인천 지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많이 했거든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굴포천역으로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일요일 날이죠. 오후 2시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합니다. 원목교역 5번 출구입니까? 그쪽으로 나오시면 트라펠리스 웨스턴 에비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2층 혹은 3층에서 개최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사항 잘 읽어보시고요.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의 전화는 1577-7451번 참가비는 무료라는 거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연회 때 오셔서 확신 투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얘기들을 명확하게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군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보죠.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00선 깨지나 하는 찰나 외국인도 기관도 같이 사주면서 코스피가 거의 2030선에 육박하는 어제 반등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더 강한 반등, 2%대 급반등에서 730선까지 회복했는데 어제 양시장 중국 증시 살아나면서 좀 편안하게 오를 수 있었던 것 같고 제약 바이오주들도 힘을 내더라고요. 항공주가 급등한 것도 특징이었는데 전 일장 리뷰 먼저 들려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1%에 가까운 상승세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 조금은 더 강한 모습 나타났었죠. 2.2%의 급등세.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원인 뭐니 해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발 우려감에 대한 완화 부분이 크게 작용했었다. 우리 이제 그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어떤 그 반발 매수세, 많이 중국의 상승세를 보면서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고요. 반대로 이제 그 거래소 시장 같은 게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한 반등이 많이 나타났었다. 이 부분 오히려 그 외국인들의 어떤 그 한동안의 그 매도 부분, 일단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외국인들 계속되는 경기 민감주로의 베팅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요, 시장의 지금 현재 핵심 변수, 핵심 화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라는 것. 그 사이에 우리 시장 내 지수의 어떤 그 박스권 상단과 하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됐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조금은 더 많아지면서 이제 그 박스권 그 하단에 대한 지지력 다시금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면서 반발 매수세 들어왔다라는 쪽에 대한 해석이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일 있었던 어떤 그 특징 업종, 특징 종목 말씀드려보면요. 항공주의 급등이 뭐니 해도 눈에 보이는 대목이다라는 것. 국제유가의 하락. 전일에는 국제유가의 하락과 더불어서 항공주의 하락도 나타났지만 이 부분 일정 부분 이하로의 하락, 40불 선 이하로에 떨어지는 그런 이제 그 긍정적인 상황 전개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전체적인 환율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 그런 분위기들까지 가세를 해주면서, 어쨌든 항공주에 대한 급등 부분, 10%가 넘는 급등 부분이 나타났었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다소간의 좀 우려감 섞인 부분들, 두 가지 정도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요.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유와 건설과 관련된, 중동 플랜트와 관련된 해외 건설 수주와 관련된 부분, 건설사들에 대한 어떤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 입찰 제한에 대한 어떤 물론 이제 아직 정확하게 소송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들려오고는 있습니다만 한 3개월 동안 정부 입찰 제한이 정부 입찰에 대한 제한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런 소식 들려오면서 건설주에 대한 찬바람 조금 좀 예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이오 제약 일단 좀 반등세 나타났었죠. 이는 제약주의 두 가지 배경이겠죠. 낙폭 확대에 대한 반발 매수 플러스 중국 시장에 대한 상대적인 안도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에 작용이 됐다라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제약주 아직 상승세로 확실하게 터닝을 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일정 기간 수렴 기간은 지나야 될 것이다라는 것. 연착륙을 먼저 한 이후에 반등이 되더라도 그 실질적인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큰 변동성에 동참할 필요가 없고 이런 변동성이 좀 끝나고 나서 보자라는 의견 유지해 주고 계시네요. 중국의 변동성이 우리 제약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어제 중국장도 꽤나 올랐고 또 한 가지 미국이 빠르면은 당장 다음 달부터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7월 27일서부터 조금 잦아들고 심지어 약간씩 사는 모습, 원달러 환율도 1170원대에서 조금은 주춤하면서 뭔가 숨을 고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변수 짚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시장 내 핵심 변수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이에 따른 달러화의 강세. 지금 현재 상황, 일단 그 주춤거리는 상황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 시장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방향성은 명확하다. 하지만 이제 그 속도나 시장 인식에 있어서 과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변동성의 확대 문제로 해서 우리 시장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고 이에 따른 조정의 양상 보여줬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박스권 하단이다라는 그런 생각 쪽에 조금은 더 무게를 두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시장 계속되는 하락은 분명히 없다라는 것.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면서 시장 방향성을 다시금 찾아갈 것이다라는 것. 그 방향성 물론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방향성 없는 횡보 어떤 그 박스권의 횡보성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이 부분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9월이 됐건 12월이 됐건 아니면 내년으로 이연이 됐건 지금 그 상황은 금리 인상이라는 실질적인 시장 내 이벤트가 단행이 되기 이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 G1, G2 흔히들 G1, G2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G1은 미국을 얘기를 하고 있고 G2는 중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말 그대로 G1, G2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국 G1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 임박에 따른 달러의 강세 강하게 나타났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상대적인 급부인 국제 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아울러서 국제 금 가격까지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자산의 어떤 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원자재,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갈 수 없다라는 부분들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혹시나 포트폴리오 내에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그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만약에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항공주는 긍정적이다. 그런 반면에 정유주는 그 부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제 향후에 뭐 소비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당장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업종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업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 하나를 선택하는 부분은 시장 그리고 그 변수의 그 핵심 변수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 비중을 조절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아울러서 드려봅니다. G2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여전하죠. 경기 둔화의 우려감 때문에 어떤 그 시장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확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 변동성 부분 이제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과거부터 이랬습니다. 이런 우려감들은 계속 지속되어 왔었다라는 것.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지속되어 왔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지속되어 왔었고 유로존 불안감 지속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꿋꿋하게 버텨주고 오히려 우상향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가장 큰 이유 뭐니 경기 회복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 그런 기대감에 시장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면 결국에는 중장기적 관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 시장의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경기 회복에 경기 민감주에 베팅을 하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도 단기적으로 저점 좀 찍지 않았나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 관심을 갖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이제 정유주하고 항공주를 한 포트에 담는 우르범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부분 조금 더 짚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유가는 사실상 강달러를 감안한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WTI는 45불 그리고 브렌트유가 50불을 간신히 지키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전략에 있어서 지난번 이 시간에 화학과 이런 섹터를 좋게 보셨었는데 항공주는 이제 뒤늦게 막 급반등하는 상황이고 화학주가 엊그저께 급락을 했었어요. 어제 반등자도 쬐끔밖에 나오지 않았고 급락하는 날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렸는데요. 정유주는 유가 하락하면 상당히 피해를 보는 종목으로 다들 얘기를 하지만 화학주 뷰들은 엇갈리더라고요. 신수연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화학주는 조금은 더 좀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일단 화학주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 내 그저께 화학주의 급락 부분은 어찌 보면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유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조금은 더욱더 크게 작용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화학업종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 그 긍정적인 측면은 제조 마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요,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은
그게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이 상황 속에서 국제유가, 원재료인 국제유가의 하락, 거꾸로 얘기를 하면 제조 마진이 상승할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실적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상반된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어느 것이 맞다 좀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추이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뭐니 해도 그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유가의 하락 부분과 제조 마진 부분의 어떤 그 유지 부분 내지는 상승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그 화학주에 대한 그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아울러서 좀 드려보고요. 지금 시장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기 민감주 쪽에 조금은 더 무게 중심을 쏟아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성장주, 제약바이오, 건자재를 비롯한 전반적 고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아직 변동성이 축소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 수렴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 V자 모멘텀은 다시금 나타나긴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 따라서 연착륙이 나타난 이후에 다시 재진입을 하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인다. 오히려 지금 제약이나 바이오 반등을 주고 있을 때 일정 부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내지는 만약에 손실을 보셨다라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시고 재진입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큰 틀에서 뷰는 변함이 없으세요. 변동성 큰 고밸류의 제약 바이오보다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얘기해 주셨고,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주들은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한 것 같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황 감안했을 때 여행주 좋게 보고 계시죠.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드콜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콜 멘토 만나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시장 어제 중요한 라인이라고 하셨던 5일선에 모두 다 안착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반등이 나온 건데 사실 이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이다. 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셨었는데 주요 종목들이 거의 장기 이평선을 아주 간신히 유지하는 상황에서 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갖고 계신 관심주인 JW 중해제약 역시 121선을 지킨 상황에서 3% 반등을 했는데 제약 바이오주들의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시장과 함께 제약바이오주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전저점, 지수 같은 경우 전저점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만큼 일단은 전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주 매수 관점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 저점 유지를 하게 되면서 양호하게 마감한 모습들.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 특히나 현재 61선이 이탈된 그런 상황에서 전저점 695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전저점이 유지되는 한 어느 정도 주가의 반등적인 측면들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도 121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121선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기술적인 반등 들어온 그런 상황이죠.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못 나왔을 시에는 상당히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반등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좀 빠른 트레이딩이 요구가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메디포스트라든지 JW 중해제약 그리고 셀트리온을 기본으로 해서 한미약품이라든지 메디포스트, 중해제약, 이런 종목들 공통점의 흐름들이 기술적 차트의 흐름들만 놓고 봤을 때 121선을 현재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 121선이라는 게 경기선, 그러니까 업황의 기술적 마지노선입니다. 61선을 이탈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마지노선인데, 자, 중요한 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121선에 걸쳐 있는 상황이면서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움직였던 현재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반등적인 측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반등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바닥 구간에서 단기적인 되돌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5일선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근데 어제 코스피 지수도 5일선을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앞에서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반등적인 측면에 있어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지수적인 부분들, 오늘 구간부터는 일단은 점진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되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주요 이평선들, 5일선이 안착된 상황에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평선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61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단 저항으로 있는 공통점들이 11선에 대한 저항들, 지속적으로 좀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강 후약의 패턴 혹은 장중에 올랐다가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관점이 좀 되겠죠? 전이 이제 121선을 지지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들. 자, 그리고 5일선을 어제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전저점, 3만원대 부근에서의 단기 경직성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차별화가 조금은 나올 것이다. 결국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의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료가 풍부하게 살아있는 JW 중에 제약과 제약 같은 경우 젠백스, 그러니까 2008년도인가요? 9년도인가요? 젠백스를 좀 설명드리면서 임상 1상, 2상, 3상 끝날 때까지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급등적인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 구간에 있어서 재료가 하나 더 나와주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재료적인 측면들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부터도 어느 정도 반등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결국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좀 재료가 좀 나와줄 것 같아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기술 수출 8천억이 넘는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지속적인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H엔터가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모습이죠. 어제 3%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는데, 자, 전저점 부근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해진 그런 모습이죠. 내일 실적 발표가 조금 나와주게 되는데, 일단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것으로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영업 적자적인 측면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회사에 대한 최대 호재가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는 것이고, 흑자 전환한 이후에 흑자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면서 업황 대비 좋은 수익을 내는 회사가 상당히 향후에는 긍정적인 주가의 반영적인 측면들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그런 재료로서 눌림이 나와준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현재 구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반드시 좀 중요한 어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 지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 결과적으로 이제 지수도 그렇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서서히 반등 구간으로 들어온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우지수 일단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을 했지만은 어제 이제 우리 지수가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5일선을 안착한 상황에서 11선 앞에서 말씀드린 11선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 테마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테마주들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급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테마주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핀테크,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와주는 부분들은 한계성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시장의 판도는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내년 3월에 총선이고 미국 대선이 11월 달이기 때문에 올 가을부터는 상당히 빠르게 새로운 테마주들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오늘 정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은 5일 전 안착해 있는 상황에서 점진적 반등을 기대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제약바이오주는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바대로 라이센싱 아웃, 기술 수출할 수 있는 재료 있는 종목만으로 차별화, 슬림화가 전개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보유주인 JW 중해제약은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이미 임상 1상에 성공한 상태죠. 계속해서 2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재료 있는 JW 중해제약 역시 점진적인 상승 기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멘토의 뷰 전해드렸고요. 전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